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택배 노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분류 작업. 앞으로 택배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지난주에 합의했었죠. 오늘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깨고 지점과 영업점의 분류 작업을 계속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택배노조는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14개 택배 회사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를 파기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택배사들은 분류 인원을 확보했고 추가 인력은 구조 개선 문제 논의 이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기사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소비자에게도 택배기사의 일정은 중요하고요. 어렵게 사회적 합의 이뤘으니 시간 허투루 쓰지 마시고 기사님들과 택배사들은 빨리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샀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SK 팬들이 몇 있는데 좀 다들 황당해하더라고요. 좀 갑작스러웠나 봐요. 왜 신세계는 야구단을 샀을까요?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하면 전 게임이 생각나는데. 맞아요. 근데 야구는 좋아하세요? 야구도 좋아하죠? 네. 혹시 SK 팬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혜태 타이거즈 기억하세요? 교수님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혜태 타이거즈 사생 팬이었고 네. 그 후에 좋아하는 구단은 없습니다. 와,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시는군요. 예, 그 야구단은 혜태 타이거즈에는 야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하는 그 구단이 없으니까. 네. 네. 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샀는데 일단 매각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정영진 그 부회장이 이제 사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마트가 SK텔레콤의 SK 와이번즈 지분을 100%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인수 금액은 훈련장 등 자산을 포함해서 한 1,352억 원, 이 정도 지금 그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이제 코치, 선수단 등등에서 100% 이걸 이제 흡수하겠다, 다 고용 승계하겠다, 이런 입장. 연고지도 인천을 유지한답니다. 다만 이제 구단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되게 이제 거론되는 이름이 이마트 와이번스, 신세계 와이번스, 쓱닷컴이 있기 때문에 쓱 와이번스 이런 네. 이름들이 지금 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SK 팬들도 굉장히 이 이름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신세계 붙여줘라. 이마트 말고 마트보단 백화점이 낫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김성근 감독 인터뷰한 거를 좀 봤더니 사실 김성근 감독이 SK에 대한 애정과 그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K의 경우에는 앞선 구단과는 달리 모그룹 재정 상황과 상관없는 매각이라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죠? 이번에 이 매각한 게. 굳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야구단이 매각이 되거나 이럴 때는 대개 이제 경영난에 그렇죠. 시달리거나 아니면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단을 매각하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구단의 그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던 게 이제 두산베어즈였었죠. 그래서 이제 모기업이 이제 두산그룹이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이제 매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SK 와이번스는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그룹 자체가 경영이 안정된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지금 발전을 굉장히 이제 이 기업 상황이 좋은 네.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매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SK 팬들, SK 이제 와이번스 팬들 같은 경우 좀 당황하고 좀 황당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뭐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으면 야구단이라는 게 단지 순수하게 이게 이제 프로 야구단이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서로 간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 뭐 매매가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충격적인 뭐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기 전에 그러면 SK는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팔았을까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SK가 지금 SK 와이번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득이 될까?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한 21년 정도 구단을 보유했었는데 충분하게 이제 SK그룹 전체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SK가 향후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특히 이제 통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야구단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을 아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년 동안 충분히 SK그룹의 이미지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즉 현재 SK그룹 입장에서 야구단을 가지고 있는 게 향후에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어떻게 더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답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나오면 그건 반대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최태원 회장이 요즘 사회적 책임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SK 측이 앞으로는 핸드볼이나 펜싱 같은 비인기 종목 지원에 좀 집중하겠다. 이제 이 야구단은 팔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너무 그 기업의 의도 자체를 너무 선하게 보는 게 아닌가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교수님. 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야구단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어내고 뭐 사회적 책임의 그 일환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SK텔레콤 팔았고. 사려는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코로나19로 관중 유입도 어려운 이때에 그러면 정용준 부회장은 왜 SK 와이번스를 사려고 할까요? 이제 이 신세계나 이마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유통 구조라든지 부동산 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유통 이런 걸 볼 때 특히 이제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습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오프라인의 유통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으면 아마존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더 가속하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흐름을 유통과 부동산의 흐름을 대략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략 2016년에 스타필드 하남을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그게 하나 유통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하나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어떤 유통이라는 것 자체는 단지 물건을 팔는 그런 어떤 유통의 통로를 떠나서 실제로 온라인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판다는 그 기능은 이미 온라인 즉 이커머스를 당할 수가 없는 거고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매장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 부회장의 그런 발상 자체는 그런 하나 유통과 테마파크 유통과 뭔가 오프라인에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걸 결합하는 이런 모델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16년에 스타필드 하남이었고, 그래서 스타필드 하남 개념을 보면 이제 대략 이번 야구단 인수도 보이는데요. 세계 고객들을 스타필드 하남의 개념은 뭐냐면 오래 잡아두는 개념이거든요. 즉,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의 기능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즐거움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어떤 판매가 들어가는 즉 물건을 파는 그런 특정 기능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결국 또 그리고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경기도 화성에 짓고 있습니다만 국제 테마파크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체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또는 선 이런 개념과 유통을 결합시킨다고 쭉 하면 야구장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연장 하나의 수단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인천에 그 SK 행복드림 구장이라고 이제 SK 구장이 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마케팅 장소로 활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의 생각은 쇼핑몰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만 집중하면 더 이상은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스타필드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뭐 카페도 가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유통과 스포츠를 접목하려는 시도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필드 하남이라든지 뭐 국제 테마파크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야구단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야구단은 이제 스포츠하고 뭔가 유통을 결합하는 또는 스포츠와 마케팅을 결합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 스타필드 하남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라 하나 테마파크 개념과 유통을 결합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는 유통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플러스의 알파를 다 결합하는 개념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전략을 쭉 들여다보면. 그러면 경영학과 교수로서 이런 정용진 부회장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신세계 그룹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리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를 들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보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망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혁신하고 돌파하는 개념으로서는 전부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테마파크 개념의 쇼핑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삶의 공간으로서의 쇼핑몰 이런 개념을 어느 나라에다 주요 메이저 유통사들은 다 고민하고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 다 죽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를 맞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롯데가 생각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야구에서 롯데 팬들이 그 자기 팀에 대한 애증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롯데는 유통산업 하는 데잖아요. 예. 그럼 좀 새로운 모델을 롯데 자체 내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롯데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롯데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롯데가 신세계하고 비교해보면 롯데가 결정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들을 혁신하고 변혁하는데 아주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늦어요. 신세계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롯데가 뭐 매장들을 뭐 정리하고 마트를 정리하고 이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그리고 뭐 인력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고요. 이미 중국에서 이제 사드 사태로 롯데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그 시점이 결국 그 아마존 같은 그런 어떤 이커머스들이 국내에서 뭐 쿠팡 등등의 이커머스들이 어떤 오프라인 매장들을 압박하는 그 시기하고 맞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롯데는 더블 펀치를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늦었다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롯데의 어떤 경영진의 판단이라든지 뭐 신동민 회장의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구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 주변에 또 롯데 팬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롯데 팬은 만약에 신세계가 정말 야구단 가지고 와서 잘 해내면 더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이제 신세계가 둘이 경기를 해가지고 신세계가 이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기업 이미지하고 직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본사에서 질책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분 SNS 팔로우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굉장히 좀 새로운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경영학과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측면과 소통의 측면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페이스북을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만 주로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런 SNS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진정한 본질적인 소통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어떤 정용진 부회장의 이런 SNS 활동 자체가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경영진 또는 뭐 오너들의 삶의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보다 본질적으로 그런 SNS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기업
기업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네 경영 철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종업원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게 이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경영 철학을 담은 기업의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니까 이렇게 통 크게 우리 야구단 이렇게 한 방에 됐지. 물론 물밑 작업이 있었겠지만 좀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이게 전문 경영인 체제였다면 가능하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꼭 그게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오너였기 때문에 되고 이런 이분법적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면밀하게 몇 년에 걸쳐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또 재벌 체제에서 어떤 오너 또는 뭐 이제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해가 단기간에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을 해갖고 그 사업이 실제로 망가진 케이스가 정말 부지기수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을 해서 야구단을 인수를 했지만 향후에 이게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꼭 어떤 오너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만 또 그 자체가 그것만 가능하다는 식의 좀 사례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그리고 오너 경영인 이렇게 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기업을 보는 게 있죠. 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너 경영인 대표적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옥중 메시지를 전했어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러니까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했을 당시에 대규모 투자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어떨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옥중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규모 투자 등등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구속 기간을 줄이는 뭐 가석방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슈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이제 뭐 만기까지 실형을 살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국민적 여론과 정당성의 이슈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면 자기가 적어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다, 즉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임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이걸 가석방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도 없고 지금 되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삼성그룹이 타격을 입고 삼성 전자가 타격을 이런 기사들이 특히 기사를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용 부회장을 빨리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남은 기간이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신문에서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경영학자로서 삼성전자 경영 어떻게 될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예, 과거 이재용 부장이 1년 동안 구속돼서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삼성그룹의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 1인에 의해서 의존되는 삼성전자라는 삼성그룹의 시스템이라면 이건 삼성의 비전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즉 오너 개인이 아니라 하나 물론 리더십이라는 건 중요하고 비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만 시스템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즉 조직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국의 지금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또 과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개인이 구속된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이 있고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기업은 그렇게 무너져야 될 기업은 어느 타이밍인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삼성 지난번에 이제 1년 살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최태원 삼성 SK 회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태원 회장은 2년 7개월을 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살고 나온 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보면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가지고 오래 징역 생활을 했다는 그걸 가지고 그룹을 실제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어떤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지배력은 즉 리더십은 아직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년 4개월을 다 살고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온 다음에 당당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들을 그의 대뇌에 어필하고 자기 그룹 내에도 그 정당성을 자기가 희생을 했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차라리 그 그룹 경영과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한 말씀, 시원한 전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위정현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